안녕하세요. 미술관으로 떠나는 프랑스 여행 수강생 여러분. 오늘 8강에서는 프랑스에서 대표적인 현대미술관이자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프랑스 뽕피드 센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파리 시내에는 그동안 새로운 기념비적인 건물이 꽤 많이 지어졌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자신의 임기 중에 기념비적인 건물을 한둘 정도는 짓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뽕피드 센터는 조르주 뽕피드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현대미술관인데요. 정식 명칭은 조르주 뽕피드 국립예술문화센터입니다. 뽕피드 대통령은 현대예술을 탐미한 인물인데요. 정치가의 철학과 예술에 대한 안목, 이런 것들이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프랑스 뽕피드 센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023년부터 3년간 뽕피드 센터는 리모델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027년에 다시 문을 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코로나19가 좀 이제 잔잔해지고 이제 비행문이 다시 열리기 시작을 하면 한 내년 정도에 한번 가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너무 오랫동안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의 모습, 마지막 모습은 이제 내년까지나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뽕피드 센터의 철제가 너무 심하게 녹슬어서 부식과 마모가 이제 진행되고 있어서 전면적인 개보수에 들어간다라고 프랑스 정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공사 비용이 2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2,7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 새로운 현대미술관으로 지었던 이 미술관도 이제는 좀 노후해진 것이죠. 이곳에는 20세기를 대표하는 화가들의 작품들이 7만 점 이상 소장되어 있고요. 지금도 전 세계적인 현대미술가 작가들의 작품이 이곳으로 옮겨오고 있고 소장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팔레드 도쿄에서 이전된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해서 30여만 권의 장서를 갖춘 공공정보도서관, 음향연구소, 산업창조센터, 또 어린이 갤러리, 기타, 영화관, 극장, 서점, 식당 등을 갖추고 있는 일종의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현대미술관들은 상당수의 복합문화 공간, 그러니까 미술만 따로 하지 않고 그곳에서 음향을 본다든가 영화를 볼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문화시설이 한 곳에 어우러져 있는 예술센터들이 현대미술예술센터의 공통적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뽕피드 센터는 처음에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원래 이곳이 굉장히 낙후된, 프랑스 안에서도 굉장히 낙후된 곳이었고, 당시 건축 설계를 했던 이 건축 설계사 렌조 피아노하고 리처드 로저스라는 사람이 공모를 통해서 이제 이 설계가 이제 당선이 됐었는데요. 워낙에 철조 구조물에 대해 프랑스인들이 에펠탑에서 갖는 거부감 이상으로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현대예술의 컬렉션으로서 이만큼 적당한 설계도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뽕피드 센터는 렌조 피아노하고 리처드 로저스의 설계가 이제 선택이 됐었죠. 여기 보시다시피 처음에는 이렇게 낙후된 곳이었습니다. 이곳이 보시기 이제 흑백 사진이라서 그러긴 하겠지만 언뜻 보기에도 시장의 느낌이 나시죠. 이곳은 프랑스 파리 4구의 레알 지구에 있는데요. 레알과 마레 지역 인근에 있는 보브르 지역이라는 어떤 이제 상가 지역입니다. 시장 지역을 일컫는데요. 이것에 조르주 뽕피드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1977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레알이라는 건 시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1970년 전까지 각종 물건을 팔던 곳이었고, 그 전에는 이곳에 이제 창녀촌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낙후하고 음침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쓰레기 더미로 악취를 풍기던 이 지역은 공동묘지, 시장, 술집이 밀집해 있던 지역에서 이제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핫한 장소로 바뀌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도시가 갖고 있는 그 도시의 가장 낙후된 곳을
재건하는 게 이 도시 공공미술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세계적으로 공공미술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곳이 바로 이 파리 국립현대미술관인 조르주 퐁피두 센터하고 영국의 데이트 모던 미술관, 이쪽에 있는 데이트 모던 미술관, 이렇게 두 개를 꼽고 있습니다. 자, 퐁피두 센터는 현대예술과 문화를 종합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색깔별로 이 건축물은 통로와 각종 배관들이 건물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다 건물 밖으로 빼냈습니다. 마치 외벽이 없는 건물처럼 보이죠. 파란색, 여기 보이는 파란색 배관은 환기구고요. 노란색 배관은 전기관, 수도관은 녹색,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이 바로 엑스컬레이터로, 우리는 이 엑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파리 시내 전역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멋진 어떻게 보면은 전시 관람의 동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퐁피두 센터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이렇게 한국어 관람 안내를 받으시고, 이제 그곳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고자 했을 때 나는 지하철을 탈 건지, 도보로 움직일 것인지, 버스를 탈 것인지 보시고 이제 잘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리 지하철 노선이라든가 관광 노선은 파리 곳곳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미리 체킹하시고 움직이는 동선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퐁피두 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이유하고 나와 있습니다. 모더니즘 대표작,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모던 및 컨템포러리 아트라 그래서 대표적인 모더니즘 미술을 열었던 파블로 피카소하고 바실리 칸딘스키, 앙리 마티스, 샤갈, 후안 미로, 샬바도르 달리, 이브 클라인, 르네 마그리트, 몬드리안, 잭슨 폴럭, 앤디 워홀까지 정말 현대 미술을 열었다고 하는 그 작가들의 작품이 여기에 가장 많이 또 소장되어 있습니다. 물론 피카소 미술관이 파리에 있긴 합니다. 하지만 초창기 피카소 미술관이 들어서기 전에 이미 소장하고 있던 작품들이 퐁피두 센터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퐁피두 센터를 먼저 방문하는 것이 더 피카소에 대한 이해를 하기 좋습니다. 파리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마레 지구라고 하는 파리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고, 노트르담 성당과 파리에서 가장 활기찬 분위기가 이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 근처에는 굉장히 맛있는 음식점과 아름다운 카페가 또 많이 있기로 유명합니다. 파리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고요. 이곳에 올라가 옥상에서 보면은 에펠탑, 몽마르트 언덕, 그 다음에 오페라 광장, 노트르담 대성당 등을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관람료는 14유로 정도 되는데요. 다양한 티켓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부터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예술가라면 국제예술인증을 가지고 가시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요. 일반 관람객들은 뮤지엄 패스라 그래서 이렇게 며칠 동안 한꺼번에 몇 군데 미술관을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머물 수 있는 프랑스에 머문 기간을 대충 보시고 그렇게 이제 유로권을 입장료 유로권을 티켓팅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은 식사와 카페 등이 한꺼번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미술관에서 작품을 보시다가 좀 허기지시면 식사도 하시고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면서 이곳에 좀 머물다가 이제 마저 더 작품을 찬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은 물품 보관소가 1층에 이제 우리로 치면 1층이고 이곳은 0층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0층에 있습니다. 큰 백팩 같은 경우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곳에다 맡기시면 됩니다. 우산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 카메라 같은 큰 카메라는 들고 갈 수 없습니다. 이제 간단한 카메라라든가 핸드폰 촬영 등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물품 보관소에 보관을 해 놓으신 다음에 이제 찬찬히, 원래 미술관에 가시면
작품을 좀 편안하게 보시는 것이 또 좋습니다. 이곳에 보시면 이렇게 미술관 소개라 그래서 홈페이지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그 이관되었던 1818년에 룩상부르 미술관에서부터 이제 이관되었던 미술관의 어떤 이게 컬렉션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끊임없이 소장품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곳에 있는 작품들이 또 외국에 대여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보고 싶은 상설 전시관에 있는 것 외에 또 기획 전시도 해마다 30건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뽕피드 센터에 가시기 전에 이렇게 홈페이지를 먼저 살펴보시고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곳이 현대미술관인 이상 한번 미술사에서 현대미술이라는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에서 현재까지의 미술을 통틀어서 현대미술이라고 부르고 있고, 요즘은 컨템퍼러리 아트 혹은 동시대 미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대미술 뒤의 미술을 의미하지만 그 경계가 모호해서 현대미술의 시작을 인상주의부터 보는 학자도 많지만 대부분 1970년 이후의 미술을 동시대 미술로 이렇게 구분하면서 인상주의 이후부터 20세기 초 피카소, 마티스부터 보고 있습니다. 19세기까지의 서양 미술의 전통은 사실적인 재현, 그래도 뭔가 이렇게 눈에 보였을 때 자연을 재현하는 자연 그대로의 어떤 재현을 가지고 현실에 충실한 재현을 바탕이었다면은 2차 세계대전 후부터는 미술이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뭔가 이상함, 놀라움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때 이제 앵포르멜과 액션 페인팅 등이 등장을 하고요. 고전적 추상 미술은 이제 종지부를 찍습니다. 전후 미술은 그 전에 붙었던 뭐뭐이즘, 리얼리즘, 그 다음에 또 뭐뭐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고 아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통칭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팝아트, 옵아트, 개념 미술, 미디어 아트 이런 식으로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860년부터 1970년에 이르는 기간의 작품들 또는 이 기간에 생겨난 예술의 형식과 철학을 모두 의미하고 있고요. 현대미술은 실험정신, 지금부터 보시는 현대미술의 장르는 다 이 실험정신을 근간에 두고 있습니다. 현대미술가들은 새로운 시각, 새로운 예술 역할, 그 다음에 예술의 새로운 실험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제 추구합니다. 20세기 전반까지는 어디까지나 조형, 형태와 색채의 문제를 주로 다루었다면은 특히나 사실묘사, 자연의 재현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고민을 하고 있었고, 또 20세기 전반 피카소, 마티스를 중심으로 해서 형의 문제, 형태의 파괴의 문제, 색채의 해방 문제 이런 것들을 규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굉장히 앞서가는 거죠, 예술가로서. 조형성의 문제를 가장 순수한 상태에서 집약한 것이 바로 추상미술이고요. 이제 이 현대미술부터 동시대 미술은 이 추상미술에 대한 개념을 좀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이 추상미술을 이제 조금 더 확대해서 더 발전시킨 게 지금의 오브제 미술이나 개념미술, 설치미술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대체로 보면은 야수주의, 마티스를 대표로 하는 야수주의는 이제 대부분 밝고 강렬한 원색 처리, 예전에 이제 고전주의 화가들이 주로 썼던 색채 기법들이 중간색을 좀 칠해 놓고 먼저 갈색이나 회색 톤의 중간색이라든가 저채도 색을 베이스에 깔아 놓은 다음에 이제 사물을 스케치하고 거기에 대한 색채들을 들어갔었죠. 대부분 유화를 중심으로 했던 작가들은 어두운 색에서 밝은 색으로 이동하는 그림의 형태를 제작을 했다면, 야수주의부터는 애초에 밝은 색을 칠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채도가 높게 색채가 밝음으로써 인간의 마음을 좀 밝게 표현하는 것. 그래서 이때부터는 약간 자연주의에 반하는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야수주의를 살짝 번나가면서 거의 동시대에 움직였던 게 입체주의, 큐비즘이라고 부르는데요. 다양한 시점, 다시점이 이때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대상을 분해하거나 조립하고 캔버스 안에서 입체적으로 표현해낸 미술 사조, 사실주의 전통에서 해방시킨, 사실주의는 애꾸 눈으로서 나의 눈동자를 한쪽 눈으로만 보는 카메라 렌즈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죠. 그래야만 소실점으로 이렇게 하나의 점으로 끝이 보이고, 여기에 이렇게 나무들을 세운다든가 건물들을 세웠을 때 뒤로 갈수록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눈은 요 끝에 딱 맞춰져 있고, 이 거리감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이런 거를 없애버리기 시작하는 게 입체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가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기 시작하는 게 표현주의고, 그래서 이제 뭉크라든가 캐테 콜비츠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추상미술은 완전히 우리가 그게 뭔지 작가의 설명을 듣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거. 심지어 작가들 또한 굳이 많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무제하고 이런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예술의 실험 정신을 했던 다다이즘, 이제 이때부터는 오브제 미술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고요. 인간의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하려고 했던 초현실주의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20세기 이후부터 이루어졌던 모든 추상미술의 전반적인 추상미술까지 포함해서 현대 컨템퍼러리 아트까지 모두 소장하고 전시되고 있는 각 방마다 잘 전시되어 있고 구비되어 있는 미술관이 바로 이 pompidu 센터입니다. 자, 이렇게 엑스컬레이터를 타고 쭉 올라가다 보면은 파리 시내가 이렇게 한 곳에 보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이게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멋진 광경입니다. 마티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현대미술을 최초로 열었던 게 야수주의라면은 이 야수주의를 이끌었던 지도자가 바로 마티스입니다. 마티스 같은 경우는 원래 화가 출신이 아닌 법률가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몸이 아파서 맹장 수술 후 요양 중에 어머니가 취미로 그림을 그려보라고 화구를 주면서 22살에 이제 미술을 처음 접하는 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화가로서 좀 활동을 하려고 하는 건 30살이 넘어서입니다. 그는 보기에도 굉장히 점잖아 보이지만 내면은 굉장히 뜨거운 지적 욕망이 굉장히 강했던 인물입니다. 색채를 통해서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고 대상의 단순화, 구성적, 이성적 작품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가 최초로 했던 모자를 쓴 여인이라는 자신의 부인을 그렸던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pompidu 센터에 있지 않고 샌프란시스코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던 살색이 아닌 얼굴색이 여러 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1905년 마티스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화풍을 파리 미술계에 처음 선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때가 33이었습니다. 공개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도 많았지만 본인도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심지어 모델이었던 자기 부인마저도 이 작품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었습니다. 당시 그만큼 미친 척하고 파격적으로 시도했던 작품이 바로 이 모자를 쓴 여인이라는 마티스의 첫 작품입니다. 모델의 얼굴 피부색을 보세요. 우리가 아는 피부색이 아니지요. 마치 몇 대 맞은 것처럼 파란색으로 얼굴을 칠해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티스는 자연에서 본 색과 다른 색을 쓰고 싶었습니다. 세장, 고갱, 방고우의 작품에서 마티스는 굉장한 힌트를 얻었고요. 이 모자를 쓴 여인을 그리면서 그가 받았던 고갱이나 고우로부터, 세잔으로부터 받았던 예술의 어떤 영감 등을 적용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비평가가 이 그림을 보고 마치 야수를 그려놓은 것 같다라고 비웃으면서 야수파라는 명칭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마티스는 자신의 예술 인생을 건 베팅을 이 작품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 작품이 또 피카소에게 영향을 굉장히 줍니다. 마티스의 존재감이 이제 좀 더 올라가기 시작을 한 게 루마니아풍의 블라우스라는 이 작품입니다. 마티스는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루마니아풍의 블라우스를 모델에게 입혔고요. 좀 더 단순화시키고 과감한 생략, 화려한 색채로 경쾌한 느낌을 주는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는 좀 전의 그림보다 마티스의 진정한 매력은 이런 느낌의 드로잉, 둥글둥글한 드로잉과 단순하면서도 색채의 미묘한 어떤 이런 배합들, 이런 것들이 마티스의 진정한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티스가 자신의 모델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너무나 사랑했던 자신의 딸 마르그리트의 모습을, 마르그리트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그림을 그립니다. 이 자신의 딸을 너무나 이제 아끼고 사랑했는데 딸바보일 정도로 많이 그립니다. 검은 고양이와 마르그리트라는 이 작품이 또 이 뻥피드 센터에서 꼭 봐야 될 그림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로 마티스가 자신의 딸을 굉장히 사랑스럽게 그렸던 작품입니다. 마티스의 푸른 누드는 몇 점이 더 있는데 말년의 마티스는 몸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또한 피카소가 끊임없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훔쳐가고 또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다양한 어떤 미술적 실험들을 피카소가 이루어내면서 마티스는 마지막에 좀 우울증도 앓기 시작합니다. 그는 어느 날 자신의 일기장에 침대가 흔들리고 목에선 조금 높은 톤의 울음이 튀어나왔다. 나는 그것을 멈출 수가 없다. 마티스는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빠지기도 했었는데요. 그것은 피카소가 모두 자신의 아이디어를 이제 좀 뺏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카소는 자신보다 12살 어렸었고요. 그 당시에 동시에 파리에서 같이 활동하던 동료이자 이제 아끼는 예술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마티스는 말년에 이 푸른 누드, 저도 이 푸른 누드는 직접 본인이 구아슈 파란색을 칠하고 그 종이를 오려서 캔버스에 붙였던 색종이 오리기 어떻게 보면 드로잉 작품인 것이죠. 요런 특징들, 간단하면서도 심플하면서도 대상의 느낌을 한면에 보여주는 요런 느낌들이 바로 마티스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블로 피카소, 마티스가 색채의 해방을 이뤘다면은 피카소는 형의 파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미술의 새로운 어떤 예술 세계를 열었던 인물이죠. 어려서부터 미술 교사인 아버지의 지도 아래 아주 어려서부터 그림을 잘 그렸고 예술가로서의 어떤 그 인재로 이렇게 집중되었던 사람이 피카소였지만 그는 마티스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고리타분한 예술 세계를 벗어나지 못했었습니다. 마티스를 만나고 좀 전에 봤던 모자를 쓴 여인이라는 작품, 또 마티스가 원시주의를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아프리카 예술 세계를 피카소에게 소개하면서 마티스의 영향 하에 피카소는 이 20세기의 어떤 큐비즘 운동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고 후에는 가장 유명한 현대미술 작가로 이제 등단을 한 거죠. 피카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사물을 보는 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삼각한 대로 그린다. 그렇다고 해서 피카소가 모델을 보지 않고 그린 건 아닙니다. 끊임없이 모델을 놓고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작품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피카소는 끊임없이 피카소의 장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예술에 있어서 실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뛰어난 기량, 또한 분석적 태도, 그 다음에 굉장히 자신이 가지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집중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워있는 여인이라는 이 작품에서는 어딘지 모르게 마티스의 영향이 보입니다. 다양한 예술 세계 중 초현실주의 시기, 그러니까 마티스의 영향도 받았지만 피카소는 그 당시에 파리는 다양한 예술 유파들이 막 공존하던 시대였는데요. 특히나 초현실주의도 이 당시에 파리를 이제 그 중요한
예술가들 중에 초현실주의 작가들이 파리에서 활동을 합니다. 거기에도 잠깐 활동을 하면서 그 시기에 그렸던 작품이 이 누워있는 여인이라는 작품입니다. 1930년대 이후부터는 초현실주의는 짧지만 굉장히 강렬하게 화가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 보이면 꽃이 보이고 빨간색이 보입니다. 피카소의 설명에 의하면 이 다산을 상징한다 꽃은 또한 사랑받는 여인의 이미지는 이 꽃을 통해서 상징하고 있다. 여기에 붉은색을 넣은 건 피카소 자신이 여인에 대한 욕망을 나는 이렇게 표현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이 되었던 마리 테레즈인데요. 피카소는 자신의 여인을 통해서 예술세계를 많이 펼쳐 보이는데 이 젊은 여인 마리 테레즈 같은 경우는 시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풍만하고 아름답고 밝은 여인의 모습을 피카소는 그려냅니다. 이런 분석적 큐비즘 시기에 그렸던 누드와는 초창기에 이 분석적 시기에 했던 피카소의 미용사라는 작품을 필두로 해서 나왔던 작품들이 이런 작품들입니다. 자, 이 작품은 제가 이제 피카소의 미용사라는 작품인데 1911년에 제작됐던 아주 작은 작품입니다. 근데 이제 피카소는 굉장히 뭔가를 실험하기를 좋아하고 자신이 뭔가를 이루어내기, 새로운 예술계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분석적 입체주의 시기에 그렸던 이 작품은 한때 분실되었던 작품입니다. 미용사라고 불리는 이 작품은 브라크라는 피카소하고 입체주의를 열었던 브라크하고 어떻게 보면 실험적, 분석적 입체주의를 실현할 때 했던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1998년에 미넨 전시를 마치고 분명히 퐁피두 센터 수장부에 들어갔는데 2000년 12월에 작품 대여 요청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사라진 거죠. 그래서 2001년에 도난 신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2014년에 미국 뉴욕 세관에 벨기에에서 발송된 소포 한 개가 발견이 됐는데요. 안에는 공예품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그 안에 있는 작품에 비해서 이 작품가가 한 그 $30도 안 되게 아주 저렴하게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운송비보다 적은 가격에 뭔가가 있던 것을 이상하게 여긴 세관 당국이 이제 포장을 열어본 결과 도난 신고된 인터폴에 이제 올려져 있던 피카소의 미용사인 것이 밝혀졌고 이것이 약간의 복원을 거쳐서 2015년 2월달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제 볼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약간의 이제 이슈가 됐던 작품들은 훨씬 더 대중의 관심을 끌어서 이제 pompidu 센터에 가면 사람들은 이 미용사 작품을 또 보고 옵니다. 한국에서의 학살 작품은 파리에 있는 피카소 미술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피카소 미술관까지 거치시면 피카소의 작품 중에 대다수는 또 이 파리에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현대미술을 이끌었던 마티스, 피카소 다음으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디샹입니다. 디샹은 현대미술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예술의 전통성이 아닌 예술의 정통성을 완전히 깨버리는 레드메이드라고 하는 신개념을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일상품, 우리가 말하는 일상품이라는 건 뭐 변기부터 시작해서 세면대, 뭐 주전자, 자전거 바퀴 이런 일상용품하고 예술작품의 경계를 무너뜨린 일종의 예술의 범위를 완전히 확장해버린 인물이죠. 그는 이때부터 예술에 있어서 선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제 미술가의 아이디어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난번 조용남이 화투 그림 갖고 문제가 됐을 때 이 바로 레드메이드 개념을 가져와서 아이디어를 누가 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법원에서 얘기를 했었죠. 뭐 조용남 문제는 사실은 이 아이디어를 본인이 화투라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한들 도덕적 결함에 대해서 그렇게 당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디샹 같은 경우는 나는 아이디어에 관심이 있지 가시적 생산물에는 흥미가 없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회화를 마음속으로 자유로이 구상해보고 싶다. 그는 자신의 회화가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의 대표 작품
샘이라는 작품이 바로 이 pompidu 센터에 있는데, 이 pompidu 센터에 있는 마르셀 듀샹의 샘, 이 작품은 이 작품은 밀라노 슈바르트 갤러리에서 열린 듀샹 전시회, 그때 정신으로라고 하는 이 전시회에서 다시 재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샘 작품은 전시 당시에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없었고 바로 그 사진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왜냐하면 병기 회사에서 이 병기는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알무트라고 하는 이 사인만 다시 그려 넣은 거죠. 이게 이제 그 pompidu 센터 20번 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의 선택으로 병기가 기존의 병기하고는 전혀 새로운 오브제로 탄생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샘이라는 듀샹의 이 작품 이후부터는 현대 미술은 예술가의 작품을 통해서 대중은 자신의 감각을 스스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대 미술이 어렵기도 하면서 또한 어떠한 하나의 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의 자유를 주기도 하기 때문에 또 훨씬 더 자유롭기도 합니다. 이러한 작품들이 이제 피카소로부터 이어온 게 이제 미니멀리즘까지 이어지고요. 도널드 저드의 무제 이 작품들이 이제 pompidu 센터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예술. 이것을 예술가는 설계만 합니다. 몇 센치 몇 센치 이 큐빅 덩어리에 몇 개를 제작해 주세요. 이 제작은 공장에서 하겠죠. 이제 예술가는 실제로 이 큐빅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이런 미니멀리즘이 피카소의 큐비즘에 연결돼서 현대미술, 컨템퍼러리 아트로 이어진 한 A입니다. 그 다음에 마티스로부터 이어져 온 게 이제 생면회화인데요. 생면회화는 프랑스보다는 미국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생면회화의 어떤 근간이 됐던 게 클로드 모네의 수련 같은 큰 평면화된 색채 작품에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초점이 없는 all over painting이라 해서 이러한 방식을 추구하고 있고요. 부분과 부분의 연관성을 중시하는 전통적 구성 개념을 거부하고 이제 모든 걸 거부하고 페인팅, 색채만 남는 회화를 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크 로스크의 이 작품이 pompidu 센터에 있습니다. 검정 빨강 위에 흑색 너머의 빨강. 여기 보면은 색채만 남아 있는데 마크 로스크의 이 작품을 보시면서 현대미술의 색채 회화, 색면 회화에 대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크 로스크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사진기와 세계대전 이후부터 현실에서 담을 수 있는 것, 그것보다는 현실에서 담을 수 있는 건 사진기로 충분하다. 나는 현실에서 담을 수 없는 것들을 담고자 한다. 마크 로스크가 추상표현주의에서 추상이라고 하면 구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표현이라고 하면 재현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그대로 담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아이와 같이 자신의 내면 세계를 그림 속에 담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술이 왜 재현의 단계에서 이해하기 힘든 추상적인 표현으로 넘어갔을까 하는 의문을 우리는 이제 이런 마크 로스크의 작품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마크 로스크의 이 평면 회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너무 많은 설명이 되지 않았을 때 인간의 상상력은 훨씬 더 무한하고 이 공간, 이 색채가 주는 울림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pompidu 센터 1편을 마치고요. 9강에서 pompidu 센터 2편을 또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